오태호 교수님 경리초대석 3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애 박사 되겠습니다. 예, 뭐 낯선 이게 참 낯선 풍경인데 사실은 제가 20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이제 오래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건 사실 제 스타일도 아니고 준비된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 최근에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늘 화두로 꺼냈던 게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알파고고 이세돌이 뭐 인류를 책임질 슈퍼 히어로 같이 이렇게 알파고와 맞짱을 뜨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그 느낌을 사석에서 여담 삼아서 친구들이나 동료나 마침 지난주에 이제 경희 사이버대 선생님들하고 회식할 때도 알파고하고 이세돌 얘기만 한 4시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세돌 구단이 친형이 이상훈인데 뭐 이상훈 구단이 뭐 어떻고 누나가 뭐 어떻고 부인과 관계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관계를 보면서 사실은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한 5년, 10년 뒤에나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 바로 지금 2016년 3월 달에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혹은 문학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은 계기가 좀 필요했었고요. 마침 이 경희초대에서 이번 주에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크게 6단락인데 이게 사실 전체 다 재원고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데 재원고가 아니고 크게 한 6가지 카테고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문학의 미래, 뭐 부제로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에 대한 단상 짧게 썼는데요. 크게 6개 챕터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일종의 서론격인데 문학의 미래와 인공지능의 가능성. 그래서 이제 알파고 이전에 어떤 체스나 장기 무슨 오락 게임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왔는지 잠깐 점검하고 그다음에 알파고가 무엇인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그 시사성 있는 화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데 간단하게 알파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전쟁이 이제 1승 4패, 뭐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세돌이 1국에서부터 5국까지 하면서 굉장히 대국 전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뭐 난 결코 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하면서 3국까지 갔을 때는 좀 굉장히 참담한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4국에서의 어떤 일종의 반전 드라마 쓰는 것 그리고 5국의 패배 이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세돌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번호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를 봤는데 일본 문학상 이제 호시 시니치 문학상이라는 SF 작가 문학상인데 인공지능이 써서 소설 예심을 통과했답니다. 며칠 전에 3, 4일 전에 나온 얘기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이버대 선생님들하고 술 먹을 때는 소설은 못 쓸 거다 이랬는데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어쨌든 적지 않은 예심을 통과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기본적인 어쨌든 데이터는 인간이 넣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어서 희곡은 가능하지만 신화 소설이 가능할까? 라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날 사이버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조금 굉장히 대단히 놀라운 일이어서 그걸 좀 잠깐 얘기하고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문학마저도 대체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직업적인 미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짧은 시, 뭐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이쿠 같은 시죠, 단시인데 짧은 시 몇 편을 가지고 저는 어쨌든
대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인공지능이 아무리 변화 발전 가능한다 하더라도 명사를 대체하거나 동사를 대체할 수는 있더라도 그 말맛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인간이 창조해낸 텍스트만큼의 공감 능력이나 혹은 문제 의식,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아직은 혹은 영원히 물음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체스나 장기면 몰라도 바둑은 불가능하다.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인류 역사의 지혜를 누적한 어떤 텍스트가 바둑이기 때문에 아직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둑 최고수에 해당하는 지난 10년 동안 전적을 통해서 이제 구글에서 선택한 그야말로 인간 대표 슈퍼 히어로인데 뭐 세계 9위인가 7위인가 뭐 1위는 지금 중국의 커제고 5위인가 7위인가 아마 10등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에는 우승한 적이 없고 준우승만 여러 차례 했다고 알고 있고 우리 한국의 바둑계를 얘기할 때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이렇게 계보가 흘러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세돌 구단이 괜히 좀 약간 바둑계의 길이나 문제와 비슷한 캐릭터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알파고와의 전쟁에서 결국 어쨌든 4대1로 졌습니다. 네 번째 대국을 이기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확인했긴 했는데 사실은 네 번을 치면서 인공지능의 미래, AI에 의해서 예속되거나 지배받는 인간의 디스토피아적인 가능성을 자꾸 이제 회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으로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문학판에서도 역시 문학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소설을 대신 쓰거나 시를 대신 쓰고 평론을 수행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기는 수준이 아니라 과연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면 그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이보그든 디지털이든 하이퍼텍스트든 간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최근에 저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짧은 단상 얘기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봤더니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19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ENIAC이 발명된 게. 그리고 1997년에 IBM의 인공지능,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알파고 같은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제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바둑으로 접어들면 이제 2008년, 2011년을 거쳐서 2015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세돌 바로 직전이죠. 이세돌과의 대국 직전에 유럽의 바둑 챔피언이 이제 판후이라는 중국 계통의 사람인데 이단을 상대로 5국을 이세돌처럼 졌는데 전판을 다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알파고가 정말로 전 세계적인 이 가장 이 빅데이터 키워드가 된 셈인데 이 알파고가 그럼 과연 뭘까 좀 생각을 찾아봤더니 구글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가 이제 딥마인드인데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제 알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스에서는 24개의 수까지가 가능하고 바둑에서는 200개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 하더라도 바둑 챔피언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적어도 5년이나 10년 정도 더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이 패배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알파고는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것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신경막 인간의 두뇌 구조와 유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데 가치막 네트워크랑 정책막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첫 번째 수를 두면 그 다음 수를 가장 확률 높은 수를 계속해서 두는 방식으로 1000대 이상의 CPU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1대 1000 이상이 맞두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IT 자연과학자는 이 게임은 애시당초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한 사람의 두뇌와 1000대의 컴퓨터가 싸우는 건데 그게 공정한 게임이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표현하고 정책망, 가치망 이걸 함께 딥마인드로 학습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낸 게 알파고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이쪽에 넘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만 건에 달하는 연습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파고는.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우리가 흔히 시체 학생들 공부할 때 자기 주도 학습 얘기를 하는데 알파고는 스스로 진화하듯이 물론 이제 데이터를 인간이 넣어줘야 되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복제하면서 이기는 수 확률적으로 감정이나 심리적인 동요 없이 해서 결국에는 이 프로 기사가 1년에 한 번 1000번씩 경기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판 정도씩 둔다라고 치면 이 알파고는 1000년의 동안의 경험을 이미 축적한 게 이세돌과 대국전이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5개월 만에 아마 그 판후이가 2단이었는데 그 정도 대국에서 5개월 만에 이세돌 구단을 압도적으로 이긴 만큼이었으니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전적은 얘기를 드렸고 1, 2, 3국을 이제 이세돌 구단이 지고 4국에서 이제 180수 만에 그야말로 이제 반전 드라마 비슷하게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둑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을 했었어서 78번째 수가 이 흙 양쪽 돌 사이에 끼워놓는 수가 알파고를 멘붕시켰던 사실 1국부터 3국까지 이세돌이 그 참담하게 머리를 극적이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얼굴이 불쾌해지면서 굉장히 참담한 표정이 있었는데 알파고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어쨌든 78수 이후에 거의 그야말로 바둑 초급자가 두는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파고 리자인드 더 리저트 W 더하기 플러스 리자인 was added to the game information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제 불개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불개승을 거둔 뒤에 이세돌이 나와서 내가 여태까지 한 판 이기고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너무 기뻤다라는 말을 그 잇몸을 환하게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진짜로 인류가 인공지능을 상대로 이긴 듯한 느낌이 이세돌의 이 사국 승리 이후의 소감에서 들었습니다. 이세돌은 이제 워낙에 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 이세돌은 워낙에 약간 하이톤의 목소리 성장률을커녕 워낙에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하여튼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승부사인데 자기는 질 자신이 없다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그래서 대국 이 알파고와의 대국전에도 한 판 지면 모를까 5대0으로 완승을 자신한다. 판후이 2단하고의 5국을 다 봤더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대국 하루 전날에는 이제 좀 바뀝니다. 이제 4승 1패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1국에서 지고 난 뒤에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사비스라는 이 딥마인드 대표 유대계 사람이 알파고가 1국을 이긴 뒤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팀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자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국에서는 이제 패착이 거의 없었는데도 1국은 여러 가지 시험수를 둬서 오히려 졌다라고 상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세돌이 졌다고 했는데 2국에서는 자기가 패착이 거의 없었는데도 잘못된 수가 없었는데도 졌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도 완패했다 알파고한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국에서 지면서 이제 오전 3선승제였거든요. 사실은 3판 이기면 승리하는 건데 결국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2판 여부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3국을 진 뒤에 인류 전체가 진 게 아니고 인간 개인인 이세돌이 진 거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울적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부담감이
그런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죄송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그걸 이겨내기에는 인간인 내가 굉장히 부담감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국 5국도 응원을 하긴 했지만 사국에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 확률 계산이 이렇게 대단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7습8수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이세돌이 여태까지 쓴 모든 수를 가장 압축적으로 집적한 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수를 통해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 어떤 것과도 값어치를 뭐 셰익스피어를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영국의 자존심 어떤 자긍심이라고 한다면 이세돌에게는 이제 1국, 뭐 5국을 질지 이길지는 몰랐겠지만 4국 이긴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인생의 큰 어떤 족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5국은 거의 이제 바둑에서 나중에 이제 집 계산을 하는 걸 계가라고 그러는데 계가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세 집 반인가 뭐 두 집 반인가 진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5국 역시 이제 흑도를 주고서 패배를 합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는가? 인간 개인이라면 사실 알파고 같이 이렇게 천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인간 역시도 이를테면 제가 이제 예전에 호모 코기타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함께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집단 지성을 피에르 레비가 집단 지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평적 네트워크 얘기를 하듯이 우리 역시도 어떤 이제 선악의 가치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 정책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에 맞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인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세계에서 어떤 활용 가치를 높이는 제고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삼국때까지 혹은 5국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승패는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왔으면 도전정신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종의 이제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 같은 그런 게 인간의 도전정신인데 사국에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세돌이었다면 삼국까지 뒤로는 밤잠도 못 자고 사국 5국 굉장히 그야말로 스스로 수렁 속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술을 계속해서 밤잠도 설치면서 이제 복귀를 하고 알파고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허점을 드러낸 수를 통해서 알파고의 약점까지도 전 세계에 그리고 그 딥마인드 사람들에게 알려준 공이 전 이세돌 개인 혹은 이세돌이라는 인간 대표 전형으로 드러내는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도 알파고에 맞서서 이세돌 같은 결과적으로 4대1로 질지도 모르지만 한 판의 반전 드라마를 한판 승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여력, 가능성이 좀 문학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좀 약간 좀 뭐 우물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아까 모두의 목차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소설을 데이터를 입력해서 플롯을 인간이 부여를 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구름이 드리운 잔뜩 흐린 날이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 씨는 어수선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시시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 한 가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소설 문장이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까지를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인공지능의 진화 정도를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려면 문창과 습작을 해도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물론 아직 이제 정확하거나 구체성이거나 실감, 생생한 생동감을 드러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심을 통과했다 1차 심사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몇 편 응모에 몇 편 정도를 통과시켰는지
지금 제가 찾은 기사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예심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과연 소설이란 소설의 정체성도 혹은 개념 정의도 이제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할 건 이제 오늘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그런 미래의 직업 중에서 어떤 게 대체 가능하고 불가능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술 계통의 작가군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체로 대체 불가능한 직업군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런 창조적인 일들, 창의성이 있는 일들은 이게 기계적인 데이터를 계량화된 수치만으로 확인하는 것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좀 의아스럽기도 했는데 의사가 대체될 확률이 높은 쪽이를 아주 이상하게 되었더니 혹시 의사가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문학의 미래의 가능성을 이제 짧은 시 몇 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시간이 뭐 얼추 20분 지난 것 같으니까 한 편만 그냥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까 합니다. 이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는 이제 광화문 현판에 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광화문 현판이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모 회사 현판에 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시죠. 그 꽃이라는 시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이를테면 알파고한테 혹은 일본 그 소설 쓴 컴퓨터라는 AI한테 이 시를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하면 꽃 대신에 뭐 나무를 쓸 수도 있고 뭐 목련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식물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이라는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입력해봐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고은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큼의 느낌을 얻을 수 있겠는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황순원 선생의 빌딩이라는 그 짧은 시 제가 간혹 이제 8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빌딩이라는 제목의 시는 하모니카 불고 싶다 라는 시입니다. 빌딩을 옆으로 뉘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상상을. 그래서 이제 좀 거대한 상상력, 그러니까 좀 이 상상력의 크기, 파워를 좀 키울 때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간혹 거론하는 시인데 그렇다면 이 하모니카 자리에 다른 데이터를 넣는다. 만약에 첼로 불고 싶다. 뭐 이게 가능하겠는가? 빌딩이라는 제목으로 그럼 전혀 다른 맥락이 선출이 돼야 되고 하모니카 불고 싶다가 아니라 뭐 불고 싶다 대신에 하모니카 뭐 치고 싶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대체하는 이제 어학에서 이제 압축과 치환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아직 인공지능이 넘어서지 못할 인간만의 영역 여기 존재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저는 그런 가능성이 문학에서도 있지 않을까. 지금 미래의 직업에서 아까 말씀 잠깐 안 드렸는데 도저히 알파고가 못 따라할 확률 거의 뭐 100만 분의 1, 뭐 몇십만 분의 1일 것 같은데 조각가나 화가가 될 확률이 거의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지에 새로운 것을 그려내는 창의적인 역할은 알파고가 도저히 따라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또 모르죠. 수많은 그림을 다 집어넣고 그 색을 놓고서 네가 한번 가장 많이 쓴 그림, 뭐 조각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럼 굉장히 기괴한 텍스트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동의하겠는지 그렇다면 이런 창의적인 일 중에서도 가장 언어의 천병 역할, 언어를 가장 앞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문학 텍스트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는지 대체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한 문학과 인공지능이 창작한 문학을 같은 바늘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말씀 끝으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 제가 워낙에 평론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상 인공지능과 문학의 미래에 대한 정제된 표현보다는 그냥 짧은 단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